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7,000명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임의들의 이탈도 가시화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심화할 전망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가 내일부터 줄소환됩니다. 경찰은 제약회사 직원 집회동원 의혹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 합류가 무산되자마자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3자 대결 성사 지역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전임의들도 많은 걸로 나타나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업무 복귀 시한으로 제한한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게 확인된 전공의는 7,800여 명. 정부는 이들이 근무지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날에 50개 수련병원을 조사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 행정처분 절차를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 7,000명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뤄지는데 현장 점검에서 복귀가 확인되면 선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출근을 해서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상 참작이 가능하겠죠. 부재가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서가 발송되고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3개월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한 일정도 1년 이상씩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받는 순간 그 전공의들이 있게 되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회 회원 권익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말로 계약이 끝난 전임의들 사이에서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정부는 인턴이나 전공의들과 달리 전임의들의 계약 여부는 자유의사에 달린 문제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3주를 넘어가는 가운데 전임의들의 이탈 규모까지 커질 경우 의료 공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들이 내일부터 경찰에 잇따라 소환될 전망입니다. 전공의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경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전공의들을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지도부인데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요청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고발부터 압수수색, 출국 금지, 소환 조사까지 불과 8일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방조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는 과정에 의협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 사이에 의견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별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휴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나오거나 당국에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협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일반 회원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서 현재까지 민간인 12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고로 양쪽 발목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던 50대 남성이 수술을 받고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남성은 지난달 20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시기에 맞물려 치료를 받지 못할 뻔하기도 했지만 이젠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수술 잘 됐고 환자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령의 이제 나이 고려해서 제가 속도를 맞춰가면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병원 5곳을 전전하다 급히 군병원을 찾았던 가족들은 그저 이 상황이 다행스럽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군의관 선생님들, 간호장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인도 아버지처럼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이제 재활까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군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민간인 가운데는 근무 중 사고로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돼 이송된 50대 남성 환자도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마다 군의관 2명씩 모두 4명이 10시간 넘는 수술을 한 끝에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치고 나서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 의뢰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고 현재 치료 중이지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군병원 응급실이 개방된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동안 진료받은 민간인은 모두 125명, 국군 수도병원에서 58명, 대전병원 26명, 서울 지구병원 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 진료를 좀 확대하거나 군의관 병력 파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기존 군장병에 더해 민간인까지 진료해야 하는 군 의료진의 피로도도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군 내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서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그러한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을 일축한 건데 내분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컷오프 통보 이후 거취를 고민하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장을 주지 않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탈당설이 퍼졌지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 임 전 실장이 잔류를 선언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안도했습니다.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닙니다. 당장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곧 최종 결론이 날 거라며 탈당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또 많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시간 끌 수도 없고 며칠 내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공천에 반발하는 다른 비주류 의원들과 뜻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임종석 전 실장이 후위를 모색하며 지금은 한 발 물러선 거란 관측도 변수입니다. 총선 이후 차기 당권을 놓고 임 전 실장이 세력 규합에 나설 경우 이재명 대표와 일전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의 역학구도를 둘러싼 기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4월 총선 연대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지난주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 방안에 관해 이틀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의 연대 협상은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다만 지역 차원에서의 협의는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연대도 별도로 추진해왔지만 원칙 없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결정한 민주당 선택에 따라 정책 협상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광역시 내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 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3자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례 회견을 연기했던 이낙연 대표가 4월 총선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힌 당일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하셨던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시대에 맞게 성숙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이 빠진 광주, 서울이 유력해 보입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 합류가 무산된 만큼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보수 진영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경기 화성 을에서 반도체 벨트 공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용인갑의 양향자,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텃밭이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 금태섭과 성남 분당갑 류정전 의원, 남양주갑의 조응천 의원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3자 대결 구도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창당 절차를 마친 조국혁신당 역시 표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정당 득표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부산과 광주 등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긴 하지만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제3지대도 지역구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3자 대결 성사 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 화성 을 출마 선언으로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카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른바 저격수 배치 등 전략적인 선택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수장 이준석 대표의 화성을 출마해 겉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54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제가 특별히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항마 선정을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전략 공천한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대 이준석 대표라는 대진표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략적 배치를 고민해보겠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30과 수도권,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만큼 중도와 보수층 표심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 4선 중진 의원을 적극 영입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선 추천도 고려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치 신인 비율을 고려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강세, 무감동 공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과 TK 등 일부 강세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선정하는 국민 추천제의 구체적 방안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과 1대1 TV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한 건 역사적 기록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야당과 아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며 자신과의 TV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야 성향 방송인으로 꼽히는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먼저라고 밝힌 데 대해선 지금 필요한 건 양당 대표 간 토론이지 대통령과 토론은 뜬금없다면서 모든 방송사가 원하는데 안 하겠다는 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전산망이 해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 행정처는 초본 등 최소 26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뒤늦게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범행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정보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라자루스의 기존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다만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 조직은 법원 가상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300GB가 넘는 전산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인 PDF 파일 26개가 복원됐는데 개인 회생이나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지방과세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전송된 다른 파일들은 심층 포렌식을 해도 기술적인 한계로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소행에 선을 그어왔던 대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황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SPC의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3년 동안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점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SPC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에게 6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회사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한국노총 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노조를 압박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5월 SPC의 노조 파괴 의혹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SPC 측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 초안을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 법인카드로 검찰 수사관 김 씨의 선물이 결제된 사실과 황 대표가 김 씨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정보 거래에 허영인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여자친구의 사진으로 남성의 환심을 사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여 외국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여자친구 B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스위스인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를 하고 전세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the Commission has fined Apple 1.84 billion euros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r decades, Apple has restricted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from informing their consumers about cheaper options available outside of the app. Apple has done so by contractually imposing anti-steering rules on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위기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BIS는 분기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성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 중앙은행들이 단호한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는 걸 막았다면서 경제활동은 놀랄 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금융 시스템도 잘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각국 금융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하는 시점과 중앙은행이 신호를 보낼 시점이 가까워진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증시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일본 기업의 호실적과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장이 열린 직후 4만 대를 훌쩍 넘어간 니케이 지수. 오전 한때 4만 300대까지 찍었다가 4만 109로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모두 4만 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AI,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영향을 미쳐 일본 반도체 업체가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또 도쿄 증시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이 3년 연속 최고치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노사 간 큰 폭의 임금 인상 합의로 물가, 임금의 동반 상승에 대한 전망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こうした日本経済の変革に向けた取り組みに対しまして、マーケット関係者を含めてポジティブな評価があるということは大変心強く思っ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은행 총재의 발언도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去年までと同じような、右上がりの動きが続くというふうに一応予想し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デフレではなくインフレの状態に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다만 기시다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 성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세에서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증시의 장기적 투자를 위한 기업의 충분한 실적이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4번째 수준이지만 그만큼 감소 속도도 빠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세계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공하는 통계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전 세계 42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컸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폭은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영국과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컸습니다. 한 부부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 야영을 하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7명 중 3명이 검거됐습니다.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동부 자르칸트주 둠카의 한 들판. 평온해 보이는 이곳에서 지난 1일 밤 스페인 국적의 부부가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야영하던 텐트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집단 구타와 함께 성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부부는 스페인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엉망이 된 얼굴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Le han puesto el cuchillo en el cuello que me iban a matar. Fred y a Fernanda la viola. Siete tíos. 괴한들은 헬멧과 돌로 마구 때렸고 흉기로 위협하며 부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부부는 여러 달째 인도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लेकिन देखने से लगा कि उनके साथ घटना हुआ है तो चोट चेहरे पर दिखा जिसके आलोक में उसको प्राथमिक स्वास्थ्य केंद्र सरैयाहाट नजदीक में वहां पर ले गए. 천인공노할 범죄 소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경찰이 용의자 일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봉지로 얼굴이 가려진 용의자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फलतः उनको गिरफ्तार किया गया है और जो भी उसमें शामिल और लोग हैं उनकी भी गिरफ्तारी जल्द की जाएगी क्योंकि उनका नाम पता सत्यापन हो चुका है.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당시 23살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위한 큰 장애물 하나가 제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3월 중으로는 무난하게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잡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고 올해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또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패배자는 패배자고 절대로 우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현지 시간 4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는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헌은 1975년 낙태 합법화에 이어 약 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 인권사에 남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오늘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부는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7,800여 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만큼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도 지난달 말 계약을 끝으로 병원을 떠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들은 통상 2월 말 병원과 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임용될 예정이던 전임의 가운데 절반 정도가 비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한 전임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던 젊은 의사들도 대거 임용을 포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태아와 임산부의 안타까운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과 전임의까지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어 이번 주가 진료 공백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시험관을 시도하던 신상윤 씨에게 지난해 9월 소중한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 씨 부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태아 가운데 한 명에게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쌍둥이 아이 중에 둘째 아기가 좌심실과 우심실의 크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에 들었을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급한 마음에 신 씨는 지난달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한 곳에 진료를 예약했지만 얼마 안 지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렵게 잡은 진료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외래도
다 취소로 하고 있고 초음파도 지금 다 취소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죄송한데 일단은 예약은 취소해 드릴게요. 사업을 안 하는 다른 종합병원도 한번 진료보시면 어떨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은 커지지만 다른 병원 진료를 잡기도 어려워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집단 행동이 3주차를 맞으면서 전국 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했고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 건데 환자는 머리 안 좋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게 답답하죠. 정부도 응급 환자 위주로 비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4개 권역에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응급 환자가 전원을 해야 할 때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정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 복귀만을 강조하며 대체 인력 채용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직접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달하면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증원의 혜택을 지방에서 더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더는 당근은 없을 거라는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역 의료의 열악함을 호소했습니다. 한 워킹맘은 아이를 마음 편히 키우기에 주변에 큰 병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쳤고, 내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은 정원 확대에 걸맞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을 담보를 할 수 있는 이 교원 수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대통령님께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며 의대 증원의 혜택을 지방에서 더 확실히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대 시설 투자는 물론 지역 중고교생을 위한 의대 지역 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 테니 정부가 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3,000명 규모의 의대 졸업생 중 25%만 비급여로 빠져도 지역과 필수 의료 체계는 버틸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증원이 필요 조건이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증원은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은 이제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갈수록 거세지는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인데 대통령실에서도 거듭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9,000명 규모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 모두를 면허 정지 기간인 3개월 동안 뺀다는 생각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짜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고발 뒤엔 취하 등 봐주는 조치가 있었지만 이제 더는 당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또다시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북대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한 외과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수 A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나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며 이미 오래전 번아웃됐고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대 병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글은 내려간 상태이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 순회에 돌입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충남 천안에 이어 오늘은 충북 청주를 찾습니다. 한 위원장은 청주 육거리 중합시장과 서원대, 지역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청주권 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패했고 이후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청주 상당 재선거에서 당선돼 한석을 차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합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오는 4월 선거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한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상임대표와 사회민주당 정호진, 한창민 공동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를 가려내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처럼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면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후보자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현역 강세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정치 신인 발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지역에서의 국민 추천제라든가 공모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비례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내 전략공천관리위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추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쯤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3월 7일에서 3월 8일 1차 서류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3월 9일에서 3월 10일 2차 면접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다만 4년 전 꼼수 위성정당이 반복됐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원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또 무색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당은 당직자를 국민의미래 대표로 내세운 데 이어 공관위도 모당의 공관위원 3명으로 모두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소수당과의 연대체라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말 그대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놓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가 그리 떳떳하길래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민주당 또한 야권 소수정당과 비례의석 나눠먹기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한 종북 세력과 계담 선동 세력 등 민의 전당의 발 디디기에 부적절한 인물들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와도 같습니다. 양당 독점 구조 타파를 내건 제3지대 정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경기 동부 인사들과 한총련 출신들에게는 진보당이 민족 자주, NL 깃발을 공유하는 동지일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그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들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직할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위성정당 선거도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자임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운 건 한 석이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산식에 유권자의 참정권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까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점을 노린 무인점포 절도 사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쏟아진 물건들을 자기 일처럼 치우는 손님들의 모습이 매장 CCTV에 담겼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새벽 6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한 무인 분식점의 모습입니다. 각종 라면과 음료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층층이 쌓여있던 상자가 무너지면서 캔 음료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이 상당히 어지럽혀졌는데요. 다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날이 밝았지만 엎어진 캔들은 그대로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성 4명.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음료가 쏟아진 곳으로 향하더니 물건을 바로 치우기 시작합니다. 겉옷까지 벗고 또 소매도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청소에 나섭니다.
떨어져 있는 물건을 진열대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또 무릎을 꿇은 채 휴지로 음료를 닦기까지 하는데요. 장정 넷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매장은 순식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에야 허기를 채울 분식을 고르는 모습으로 정리를 마무리되는데요. 뒤늦게 CCTV로 훈훈한 장면을 확인한 점포의 주인은 감사 인사와 함께 작은 성의를 표시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시고 정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어지럽히신 것도 아닌데 직접 이렇게 치워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 점포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다는 뉴스는 그동안 적잖이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푸근한 소식이었습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최하위 삼성에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잠실 원정 경기에서 에이스인 니콜슨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벨란겔이 24득점, 김낙현이 석점슛 4개를 포함해 18득점을 올리면서 81대 75로 승리했습니다. 7위인 한국가스공사는 6위인 모비스를 5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에서 7도나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4도, 대전 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8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